동생만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매서운 칼바람이 골목을 핥히던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그림자 둘이 서로에게 매달린 채 서 있었죠. 14살 소년의 어깨 위로 6살 여자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소년의 손은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소년이 유리문에 이마를 살짝 기대는 순간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떨리는 손등으로 급히 훔쳤지만 어깨는 멈추지 않고 흔들렸죠. 이 아이들은 왜 한겨울밤 불 꺼진 골목 끝에 서 있어야 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떤 사정이 이 어린 남매를 여기까지 몰아넣은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신 곳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할게요. 한겨울,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은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간판 위에 쌓인 눈가루가 흩날렸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죠. 골목을 훑고 지나가는 칼바람에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가 파닥거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김밥 가게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순이네 김밥.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글씨는 희미했지만 유리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만큼은 이 추운 밤에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이른한 살의 복순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30해 넘게 이 자리에서 김밥을 말아온 손으로 밥통을 긁어내고 도마 위에 묻은 단무지 조각을 행주로 닦아내고 바닥에 흩어진 긴 부스러기를 쓸어 담았죠. 허리가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굵게 굳어 있었고 오른쪽 검지에는 칼에 베인 흉터가 세 줄 나란히 남아 있었죠. 혼자 사는 사람에게 하루의 끝은 늘 조용했습니다. 가게 뒷문으로 나가면 단칸방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곳이 복순의 집이자 전부였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창밖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의 눈길이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었죠. 작은 체구의 소년이었습니다. 등에는 여자아이가 엎여 있었고 아이의 고개가 소년의 어깨 위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소년이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공기와 밤 냄새가 소년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소년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가 전부였죠. 한겨울에 패딩도 없이 목도리도 없이 소매는 닳아 안감이 삐져나와 있었고 운동화 앞코는 찢어져 양말이 보였습니다. 등에 엎인 아이는 소년보다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그것도 소년이 자기 걸 벗어 아이에게 덮어준 덕분이라는 걸 복수는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소년이 천천히 가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랗게 질린 손가락으로 유리문을 두드렸죠. 똑똑. 그 소리가 어찌나 조심스러웠는지 복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찬바람이 밀려들었고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한데 동생이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하루 종일 물만 마셨거든요. 김밥 한 줄만 주실 수 없을까요? 돈은 없지만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할게요. 제발이요. 제발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소년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었던 겁니다. 14살짜리가 낯선 어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죠. 등에 엎인 동생이 배고프다는 것, 그 하나만이 소년을 이 가게 앞에 세운 전부였습니다. 복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죠.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어서. 복수는 소년을 안으로 들여 의자에 앉혔습니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내려놓았죠. 6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볼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을 만져보니 얼음장 같았습니다. 복수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꺼둔 가스불을 다시 켰죠. 밥통에 남은 밥을 꺼내고 계란 2개를 풀어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참기름에 밥을 볶고 김가루를 뿌리고 단무지를 잘게 썰어 넣었죠. 따뜻한 된장국도 한 그릇 끓여 쟁반에 올려 소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먹어 국도 있으니까 같이 먹고. 소년은 음식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였죠. 하지만 울면서도 자기 숟가락은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볶음밥을 떠서 동생의 입에 가져갔죠. 수아야, 먹어, 따뜻한 밥이야. 수아라고 불린 아이가 눈을 떠 작은 입을 벌렸습니다. 1숟가락, 2숟가락. 아이가 밥을 삼킬 때마다 소년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려갔습니다. 5숟가락째를 먹인 뒤에야 소년도 자기 입에 밥을 넣었죠. 복수는 카운터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이는 것 같았죠. 동생을 먹이고 나서야 자기 입에 밥을 넣는 소년의 모습이 복순의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복순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3살배기 딸에게. 자신은 굶으면서 딸에게만 밥을 먹이던 그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밥을 다 먹은 소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다는 말이 복순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복순은 의자를 끌어다 소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재요, 한민재. 이 애는 제 동생 수아예요. 민재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지셨어요. 집도 뺏기고 아버지는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나가셨고요. 고모 집에 맡겨졌는데 고모부가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수아한테까지 손을 대려고 해서 일주일 전에 데리고 나왔어요. 복순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이 앞에서 감정을 터뜨릴 수는 없었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서 잤어? 찜질방에서 이틀, 나머지는 공원이나 지하도에서요. 돈이 다 떨어져서. 잠든 수아의 작은 손이 오빠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잠결에도 놓지 않는 거였죠.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뒤쪽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어서 따뜻했죠.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이야기는 내일 하자. 안 돼요. 너무 패가 되잖아요. 패는 무슨 패야? 이 추위에 밖에서 자면 얼어 죽어. 어서 들어가. 복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든 수아를 안아 올려 방 안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고개를 숙인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복수는 민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복수는 카운터에 앉아 2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렀죠.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살배기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복순이 가진 유일한 딸의 흔적이었습니다. 은하야, 오늘 너랑 비슷한 아이를 만났어. 엄마 없이 떠도는 아이들이야. 너는 누가 지켜줬니?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복수는 눈물을 닦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줄 된장찌개 재료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았죠.
두부를 썰고 감자를 깎고 파를 다듬었습니다. 30해 넘게 그래왔듯 복순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쪽 방에서는 민재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이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쉽게 녹지 않았죠. 고모부의 술 냄새, 수아의 울음소리 숨을 죽여야 했던 밤. 새벽에 수아를 업고 고모집 창문을 넘어 도망치던 그 순간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수아의 손이 잠결에 오빠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민재는 그 작은 손을 꼭 쥐었죠. 수아야, 오빠가 지킬게. 꼭 지킬게.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깰까봐.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복순이네 김밥이라는 간판 위에 소복이 쌓이고 가게 불빛이 눈 위에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그날 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김밥 가게에서 세 사람의 인연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죠. 가게로 나가 된장찌개를 올리고 밥을 안 쳤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우는 동안 뒤쪽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복순이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민재가 수아를 품에 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반쯤 걷어차고 있었는데 민재의 얇은 팔이 수아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잠결에도 동생을 지키고 있는 거였습니다. 복순의 시선이 민재의 등에 멈췄습니다. 잠옷 대신 입고 있는 얇은 티셔츠 위로 등줄기를 따라 길쭉한 자국이 여러 개 보였죠. 멍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가느다란 것, 막대기 같은 것으로 내리친 흔적. 복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죠. 40년 전 자신의 몸에도 똑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빗자루대로 등을 내리칠 때마다 생겼던 그 줄무늬가 지금 이 소년의 등에도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침 7시가 넘어 수아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에 움찔했지만 옆에 오빠를 보고 다시 몸을 붙였죠.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오빠. 수아가 민재를 흔들자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사적으로 수아를 감싸 안으며 주위를 둘러봤죠. 누군가 때리러 오는 줄 알았던 겁니다. 밥 먹어라 차려놨다. 복순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재가 수아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나오자 작은 밥상 위에 하얀 쌀밥과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가 놓여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본 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밥이다. 오빠, 진짜 밥이다. 수아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민재의 눈시울이 빨개졌죠. 아이들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아가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아이의 몸이 한번 부르르 떨렸죠. 맛있어, 오빠. 엄마가 끓여주던 거랑 비슷해. 수아의 그 한마디에 민재가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죠. 카운터 뒤에서 지켜보던 복순도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 복순은 수아에게 텔레비전을 틀어주고 민재를 가게 쪽으로 불렀습니다. 카운터 의자에 마주 앉았죠. 복순은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한테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고모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재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바지를 꼭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한 게 2년 전이에요. 가구 공장을 하셨는데 거래처 부도로 같이 무너졌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왔고 어머니는 그걸 못 견디고 나가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옷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수아는 그때 4살이었는데 매일 엄마 찾으면서 울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술만 마셨어요. 어느 날 짐을 싸고 나가셨는데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집세가 밀려 쫓겨났고 동사무소에서 고모한테 연락을 했어요. 복순의 손가락이 카운터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고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고모부가 문제였어요. 술을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소리만 지르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무의식적으로 등 쪽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참을 수 있었어요. 맞아도 이를 악물면 됐으니까. 근데 2주 전에 고모부가 술에 취해서 수아한테 손을 올리려고 했어요. 민재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그때 제가 고모부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날 밤 고모부가 잠들고 나서 수아를 업고 창문으로 나왔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왔어요. 주머니에 있던 돈이 15,000원이었어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고인 물기를 손등으로 훔쳤죠.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이틀 버텼는데 수아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사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공원에서 잤어요. 수아가 추워서 울면 제 점퍼를 벗겨 덮어줬고요. 어제는 수아가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이 가게에 불빛이 보인 거예요. 민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죠. 오빠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수아한테 따뜻한 밥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오빠가 좀만 더 컸으면 수아를 이렇게 안 굶겼을 텐데. 미안해, 수아야. 복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재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민재의 몸이 굳었죠. 하지만 복순의 거칠고 따뜻한 손이 머리를 쓸어넘기자 소년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죠. 14살짜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도 내 잘못이 아니야, 민재야. 복순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습니다. 민재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는데 손바닥 아래로 매 자국에 울퉁불퉁한 감촉이 느껴졌죠. 40년 전 자신을 때리던 남편이 생각났죠. 한참을 울고 난 민재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감사해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더 이상 패 끼치면 안 되니까. 복수는 민재의 어깨를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어디를 가?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잖아. 갈 데가 없으면 여기 있어. 내가 밥은 해줄 수 있으니까. 넓은 데는 아니지만 바닥은 따뜻해. 민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한테 짐이 되잖아요. 저희 때문에 힘들어지시면 안 돼요. 복수는 한숨을 내쉬고 카운터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살배기 딸의 사진. 복순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맺혔죠. 나도 너희 같은 아이를 하나 두고 왔어. 40년 전에.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렸지. 그 애가 어디서 사는지 살아있는지도 몰라. 민재가 고개를 들어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의 눈에 고인 물기가 주름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때 내가 좀 더 강했으면 그 애를 놓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너희를 보면 그 생각이 나.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 할머니 마음 좀 편하게 해다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복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뒤쪽 방에서 수아가 달려 나왔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에서 노래 나온다. 수아가 복순의 다리에 매달리며 환하게 웃었죠. 복순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늙은 허리가 뻐근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수아가 복순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따뜻해. 엄마처럼 따뜻해. 수아의 그 말에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순은 시장에서 아이들 옷을 사왔습니다. 수아에게는 분홍색 패딩을, 민재에게는 검은색 패딩과 운동화를 사줬죠. 민재가 새 운동화를 신어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시장표야, 걱정 마. 복수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 날아간 거였습니다. 저녁, 복수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뒷방에 이불 두 채를 폈습니다. 불을 끄자 어둠이 내려앉았고 가게 밖으로 바람 소리만 들렸죠. 할머니. 어둠 속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저 여기서 일할게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든 할게요. 공짜로 신세 지는 건 싫어요. 복수는 천장을 보며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고집불통이 자기를 닮은 것 같았죠. 그래, 알았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요? 학교는 다녀야 해. 수아도 유치원 보내야 하고. 민재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대답했죠. 네, 알겠어요.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40년 만에 이 좁은 공간에 사람의 숨소리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려는 순간 복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고모부. 그 사람이 아이들을 그냥 놓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복순은 이불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순의 눈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복순이네 김밥 가게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죠. 매일 새벽 복순이 가게에 나가면 민재가 이미 일어나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민재가 먼저였죠. 소녀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짜로 신세 지는 건 싫다던 그 말대로 설거지, 청소, 재료 정리까지 복순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14살 아이의 손놀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꼼꼼했죠.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이 가게에 나왔는데 조리대 위에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접시 위에 김밥 4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복순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김의 끝이 살짝 벌어져 있고 밥이 한쪽으로 몰려 있었지만 분명 누군가 정성껏 만 흔적이 보였습니다. 민재가 조리대 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할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만들어 봤어요. 어제 하시는 거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죠? 복수는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밥에 참기름이 좀 많았고 단무지가 고르게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밥의 간이 정확했습니다. 소금의 양, 참기름의 비율. 한번 보고 따라한 것 치고는 놀라운 감각이었죠. 이거 내가 간을 맞춘 거야? 네, 어제 할머니가 넣으시는 거 보고 비슷하게 했어요. 복수는 나머지 김밥도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4줄 모두 간이 일정했죠. 30에 넘게 김밥을 만 복순도 처음에는 간 맞추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한 번 보고 해낸 겁니다. 복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모양은 영 별로지만 맛은 합격이다. 민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복수는 그 웃음을 보고 가슴이 뜨끈해지는 걸 느꼈죠. 이 아이가 웃는 걸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고모 집에서 도망친 이후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 아이는 웃는 법을 잊고 살았을 겁니다. 그날부터 복수는 민재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는 것부터 시작했죠. 물 조절, 불 세기, 뜸 들이는 시간. 복수는 깐깐했습니다. 밥이 질면 다시, 되면 다시. 민재는 불평 없이 따라했죠. 밥이 되면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김 위에 밥을 펴고 재료를 놓고 한 번에 돌돌 마는 법까지. 민재의 손은 서툴렀지만 하루가 다르게 나아졌습니다. 복순이 놀란 건 민재의 손끝 감각이었습니다. 칼질을 가르쳐 줬는데 단무지를 써는 두께가 처음부터 균일했죠. 당근을 채 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을 잡는 자세만 교정해 주니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따라갔습니다. 30해를 칼을 잡아온 복순의 눈에도 이 아이의 손에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었죠. 이 녀석 손에 재주가 있어. 복순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재는 듣지 못했지만 수아는 들었죠. 우리 오빠 천재야. 할머니도 알았어? 수아가 오빠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아도 가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오빠 옆을 한 발짝도 떠나지 못했죠. 낯선 손님이 오면 민재 뒤에 숨었고 큰 소리가 나면 귀를 막았습니다. 고모부에게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거였죠. 하지만 복수는 수아를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주었죠. 수아가 숨으면 과자 접시를 놓아두었고 잠잘 때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아가 처음으로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러 나가면서 작은 손이 복순의 굵은 손가락을 꼭 쥔 거였죠. 복순은 그 작은 손의 감촉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딸의 손이 이랬습니다. 보드랍고 작고 따뜻한. 복순은 수아의 손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닷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뒷방에서 셋이 나란히 앉아 귤을 까먹고 있었죠. 수아가 귤을 먹다 말고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없어? 민재가 수아를 나무랐습니다. 수아야,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하지만 복순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죠. 한참 동안 귤 껍질을 만지작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지. 딸이 하나 있었어. 은하라고. 눈이 참 크고 예쁜 아이였어. 복순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눈빛이었죠. 할머니가 젊었을 때 남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술만 마시면 할머니를 때렸거든. 은하가 3살 때 할머니는 더 이상 못 견디고 도망을 쳤어. 그런데 은하를 데리고 가면 남편이 찾아올 게 뻔했어. 은하까지 다칠까봐 할머니 친정어머니 집에 맡기고 나왔지. 복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어. 어머니가 겁을 먹고 은하를 어디론가 보내버렸어. 어디로 보냈는지 안 알려줬어. 제발 알려달라고 빌었는데도. 민재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복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죠. 그때부터 찾아다녔어. 40년을 찾았어. 경찰서도 가고 방송에도 나가보고 아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어. 근데 못 찾았어. 아직도 못 찾았어.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을 타고 턱까지 흘러내렸지만 복순은 닦지 않았죠. 수아가 고개를 들어 복순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손이 올라와 복순의 볼에 묻은 눈물을 닦아주었죠. 할머니, 울지 마. 수아가 할머니 가족해줄게. 그 한마디에 복순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수는 수아를 꽉 끌어안았죠. 작은 몸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아까 복순이 씻겨줬던 냄새. 40년 전 딸에게서도 같은 냄새가 났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죠. 소녀는 말이 없었지만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지켜드려야겠다고. 자기를 살려준 이 사람을 자기가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복순이 가게에 나왔을 때 조리대 위에 김밥 6줄이 놓여 있었죠. 전날보다 모양이 훨씬 나았습니다. 김이 단정하게 말려 있었고 잘랐을 때 단면이 깔끔했습니다. 복순이 한 조각 먹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어제보다 낫다. 내일은 더 잘 만들어봐. 네. 민재의 대답은 짧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복수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칼을 쥔 손이 있었고 밥에 간을 맞추는 혀가 있었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것은 요리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가게에 손님이 몰렸습니다.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복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복순이 허둥대는 사이 민재가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김밥 말게요. 할머니는 국이랑 반찬 하세요. 복순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민재가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소년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복순이 옆에서 힐끗 보니 민재가 만 김밥의 모양이 자기 것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인부 하나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 김밥 맛이 좀 다르네. 뭔가 더 맛있는데? 복수는 픽 웃었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다음 줄을 말았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아가 오빠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 하고 말했고 민재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죠. 복수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를 30해 넘게 혼자 지켜왔는데 이제야 이 안에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잠자리에 든 뒤 복수는 가게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가게 유리문 앞에 서 있었죠.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림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가게 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유리문에 갖다 댔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이 번쩍였죠. 사진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자는 곧 돌아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순은 이불 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군지,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복순이네 김밥 가게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죠. 조리대 위에는 민재가 손수 정리한 재료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민재가 직접 적은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이 담겨 있었죠. 가게 구석에는 수아의 그림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해를 그린 건지 달걀 프라이를 그린 건지 알 수 없는 노란 동그라미 밑에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복순, 민재, 수아.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쓸쓸한 노인 혼자 지키던 가게가 이제는 생기를 되찾고 있었죠. 복수는 약속대로 수아를 근처 유치원에 등록시켰습니다. 민재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죠.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복순이 사다 준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수아가 유치원에 가는 첫날 아침, 민재가 수아의 머리를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무줄이 엉키고 머리카락이 삐져나왔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죠. 복순이 보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이리 줘봐, 내가 할게. 복순의 손이 익숙하게 수아의 머리를 두 갈래로 나누어 묶었죠. 40년 전에 딸에게 해주던 솜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거울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예쁘게 해줬다. 복수는 수아의 뒤통수를 토닥이며 씩 웃었지만 돌아서는 순간 눈가를 훔쳤죠. 민재의 요리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습니다. 김밥은 이제 복순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였죠. 복순은 김밥 외에 다른 것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계란말이 부치는 법, 어묵탕 국물 내는 법.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이해하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민재의 혀는 남달랐죠. 간이 살짝만 틀어져도 바로 알아챘고 한 번 맛본 것은 다음에 정확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어느 날 복순이 새로운 걸 가르쳤습니다. 잡채였죠. 당면을 삶고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과 양파를 채 썰어 볶는 과정을 복순이 한번 보여줬습니다. 민재는 팔짱을 끼고 복순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죠. 복순이 해봐 하고 자리를 비켜주자 민재가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채소를 볶기 시작했죠. 불 조절이 정확했습니다. 센 불로 빠르게 볶아 채소의 아삭한 식감을 살렸고 간장과 참기름의 비율도 복순이 한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완성된 잡채를 맛본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 가지만 고치자. 설탕을 반 숟가락 줄여봐. 단맛이 앞서면 재료 맛이 죽거든.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하겠다는 듯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복순은 가르치면서 종종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레시피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였죠. 왜 이 순서로 재료를 넣는지, 왜 이 온도에서 볶는지, 음식의 원리를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30해를 조리대 앞에 선 복순도 처음 몇 년은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했을 뿐이었죠. 이 아이에게는 타고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순이 어깨가 아파서 조리대에 서지 못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혼자 가게를 맡았죠. 복순은 카운터 뒤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민재가 밥을 짓고 재료를 손질하고 김밥을 말고 손님에게 내놓는 모습을.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재료를 다루는 손끝에는 정성이 묻어 있었죠. 점심 손님이 다 빠진 뒤 복순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민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수아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게 꿈이야? 꿈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제 밥을 먹고 맛있다고 하면 그때 기분이 좋아요. 그게 전부예요. 복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대답이면 충분했죠. 사람을 먹이는 게 기쁜 사람. 그게 요리사였습니다. 복순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케이스였죠. 열어보니 안에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반질거렸고 칼날에는 세월의 흠집이 남아 있었지만 잘 갈려 있었죠. 이거 할머니가 이 가게 처음 열 때부터 쓰던 거야. 30해 넘게 이 칼로 김밥을 만들었지. 이제 내가 가져.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할머니 거잖아요. 안 돼요. 칼은 쓰는 사람이 임자야. 할머니 손은 이제 늙어서 이 칼이 아깝거든. 내 손에 맞을 거야.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았습니다. 손잡이를 쥐어보니 손에 딱 맞았죠. 복순의 손때가 묻어 반질거리는 나무 손잡이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민재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칼을 가슴에 품었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쓸게요. 꼭 잘 쓸게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고 복수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어. 옆자리 친구가 과자를 나눠줬어. 점심에 카레가 나왔는데 맛있었어. 수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복순과 민재는 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도 유치원 가도 돼? 당연하지 왜? 수아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죠. 전에는 고모부가 시끄럽다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거든. 밖에 나가면 혼난다고. 민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복순의 손이 수아의 머리를 쓸어주었죠. 여기서는 매일 갈 수 있어. 아무도 안 혼내.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오빠한테도 알려줘야지 하고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죠.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수아가 잠들고 민재가 문제집을 펴고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수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려다 멈췄습니다. 골목 맞은편 전봇대 옆에 누군가 서 있었죠.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이 빨갛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번 밤에 본 그 남자와 같은 체격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남자는 가게 쪽을 보고 있다가 복순과 눈이 마주치자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복순의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었지만 두 번째였습니다. 저 남자가 뭔가를 살피고 있다는 건 분명했죠. 복순은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운 뒤 뒷방으로 들어가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펜을 쥔 채로 문제집 위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죠. 문제집 한 구석에 수아의 낙서가 보였습니다. 오빠 화이팅이라는 삐뚤빼뚤한 글씨. 복수는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껐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남자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죠. 고모부가 보낸 사람일까? 아니면 고모부 본인이 찾아온 걸까? 민재가 말했었습니다. 고모부는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된다고. 폭력적이고 집착이 강해서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아이들을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민재는 도망칠 때 고모부의 팔을 물었다고 했죠. 자존심 강한 남자가 14살짜리한테 당했다는 걸 그냥 넘길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40년 전에는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는 것밖에 할 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30해 넘게 혼자 가게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와도 건달이 행패를 부려도 문을 닫지 않았던 사람. 이 아이들만큼은 놓치지 않겠다고 복수는 다짐했습니다. 두 손에 힘이 들어갔죠. 골목 맞은편에 서 있던 그 남자는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칠고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찾았어? 이 쥐새끼들 어디 숨었는지 알았으니까 내일 직접 간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닥쳐올지 복수는 몰랐습니다. 그 일은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벌어졌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서너 명 남아 있었고 민재가 조리대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죠. 복순이 건네준 칼로 김밥을 자르는 민재의 손놀림이 제법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가게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죠. 크레파스로 꽃을 그리며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갈 거라고 복수는 믿고 싶었습니다. 가게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남자 하나가 들어왔죠. 키가 컸고 어깨가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청바지, 그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가게 안으로 확 퍼졌죠. 남자의 눈이 가게 안을 훑었습니다. 조리대에 서 있는 민재를 보는 순간 남자의 입이 비뚤어지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이 쥐새끼가.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밥을 말던 동작이 돌처럼 굳었죠.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민재의 눈이 공포로 커졌죠. 그 눈을 본 복수는 즉시 알았습니다. 고모부였습니다. 수아가 남자를 보는 순간 색칠 공부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의자 위에서 움츠러들었죠. 입을 손바닥으로 막았습니다. 눈이 공포로 가득 찼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했죠. 고모부 앞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모부가 민재 쪽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네가 감히 도망을 쳐? 오늘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지. 가게 안에 있던 손님 둘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죠. 아무도 끼어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죠. 손에 쥔 김밥 칼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모부 앞에 서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공포는 이성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고모부의 손이 민재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꽝! 카운터 위에 놓인 양은 냄비가 바닥에 내던져지는 소리가 가게를 울렸습니다.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 냄비를 집어 바닥에 내리친 거였죠. 남자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이 조리대 앞에서 나와 고모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에 주름진 얼굴, 남자의 절반도 안 되는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 복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조금도 떨리지 않았죠. 고모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이라고? 그게 어른이 할 짓이냐? 고모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지더니 거친 욕설이 쏟아졌죠. 늙은이가 남의 조카 일에 왜 참견이야? 이놈이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알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도망을 쳐? 은혜도 모르는 놈이야.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복순의 코앞까지 밀려왔죠. 남자의 눈이 충혈되어 핏줄이 드러나 있었고 이를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죠. 네가 은혜를 알아? 부모도 없는 아이들을 맡아놓고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게 은혜야? 6살짜리 한테 고통을 주는 게 어른이야? 고모부의 손이 복순에게 향했습니다. 멱살을 잡으려는 거였죠. 그 순간 민재가 조리대 뒤에서 뛰어나와 고모부의 팔을 잡았죠.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두 손은 고모부의 팔을 꽉 쥐고 놓지 않았죠. 고모부가 민재를 흘겨보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민재의 몸이 조리대에 부딪혔고 등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이를 악물며 다시 일어섰죠. 눈에 눈물이 글썽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오빠 무서워.
수아가 테이블 밑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복순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복순이 카운터 뒤에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 아동학대로. 고모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한 발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곧 이를 악물며 복순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경찰? 경찰이 뭐래? 내 조카들이야. 보호자가 나라고. 할머니가 무슨 권리로 남의 애들을 데리고 있어? 오히려 할머니가 유괴범이지. 내가 법적 보호자야. 부모가 없으면 친척이 보호자가 되는 거 몰라? 그 말에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괴라는 단어가 가슴에 돌멩이처럼 떨어졌죠. 법적으로 보호자는 고모부 쪽이었습니다. 복순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고모부가 그걸 알고 있는 듯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애들 안 넘기면 경찰에 신고하는 건 나야. 미성년자 유인이라고. 고모부가 돌아서며 유리문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고 유리가 벌벌 떨렸죠. 남자의 뒷모습이 골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은 적막했습니다. 민재가 조리대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울렸죠. 할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할머니한테까지 이런 일이. 복순이 민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소년의 떨리는 어깨를 잡았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저런 놈한테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복순이 위험해졌다는 것, 이곳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이 소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민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 나갈게요. 수아 데리고 나가면 할머니한테 더 이상 피해 안 가잖아요. 복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민재의 양 어깨를 움켜잡았죠. 어디를 가? 나가면 어디서 잘 건데? 또 공원에서 얼어 죽을 거야? 그래도 할머니가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복순은 민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바닥이 소년의 눈물 젖은 볼에 닿았죠. 다치면 어때? 할머니가 무서운 게 다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없어지는 게 무서운 거야. 민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개를 떨구자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테이블 밑에서 수아가 기어 나왔습니다. 울음이 그치지 않은 얼굴로 복순에게 안겼죠. 할머니, 고모부 또 올 거야? 복순은 수아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안 와. 할머니가 못 오게 할 거야. 복순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복순은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보호자가 나라고. 할머니가 무슨 권리로. 법적으로는 고모부가 맞았습니다. 복순은 그저 남의 아이를 거둔 노인에 불과했죠. 경찰이 오면 아이들은 고모부에게 돌아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순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 한번 연락했던 동사무소 직원의 번호를 찾았죠.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을 법으로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복순은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고모부가 준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은 동사무소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했습니다. 찬바람 속에서 1시간을 기다려 담당 직원을 만났죠.
아동학대 신고와 위탁보호 절차에 대해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꺼내 설명했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신고를 하시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요. 위탁보호를 원하시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조사만 최소 2주에서 한 달, 위탁보호 심사는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주일. 고모부가 준 시간은 일주일이었는데 절차는 한 달이 넘게 걸린다는 거였죠. 시간이 복순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은 직원에게 고모부가 아이들을 때렸다는 것, 가게까지 찾아와 협박을 해왔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했죠. 우선 신고부터 접수하시고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진단서나 사진 같은 거요. 복수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증거. 복순의 발걸음이 무거웠죠. 가게로 돌아오니 민재가 이미 가게를 열고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없는 사이에도 혼자 해낸 거였죠. 김밥을 말고 계산을 하고 설거지까지. 복순은 가게 문을 열며 민재를 봤습니다. 소년의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죠. 잠을 못 잔 티가 역력했습니다. 어젯밤 고모부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재는 복순을 보자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벌써 김밥 많이 팔렸어요. 20줄이나요. 그 웃음이 복순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아가 잠든 뒤 복순은 민재를 가게 쪽으로 불렀습니다. 카운터에 마주 앉았죠. 복순이 보리차를 2잔 따라 하나를 민재 앞에 놓았습니다. 민재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한 듯 표정이 단단해져 있었죠. 민재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은 보리차 잔을 2 손으로 감싸쥐었죠. 온기가 굳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전에 딸 이야기했잖아. 은하. 40년 전에 놓쳐버렸다고. 그때 이야기를 제대로 해줄게. 너한테 숨기고 싶지 않아서. 복순의 눈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40년 전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눈빛이었죠. 할머니가 26에 결혼을 했어. 맞선이었지. 상대가 번듯한 회사원이라길래 우리 어머니가 좋다고 밀어붙였어.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 웃기도 하고 다정하기도 하고.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 술을 마시면 눈이 풀렸고 눈이 풀리면 손이 올라왔지. 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로 시작됐어. 맞고 나면 다음날 꽃을 사왔지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할머니는 그 말을 믿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 몸에 남는 상처가 늘어났고 병원에 갈 때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둘러댔어. 창피하기도 했고 그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어. 민재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죠. 은하가 태어난 건 결혼 3년째였어. 눈이 크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지. 은하가 태어나면 남편이 변할 줄 알았어. 근데 변한 건 없었어. 오히려 더 심해졌지. 아이가 울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고 할머니가 아이를 안아달래면 왜 그놈 편만 드냐고 주먹이 날아왔어. 은하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컸어.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죠. 은하가 3살 되던 해겨울이었어. 그날 밤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 할머니가 은하를 재우고 있었는데 남편이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왔지.
술상이 차려져 있지 않다고 소리를 질렀어. 할머니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갔어. 그날은 유난히 심했어. 얼굴을 때리고 등을 밟고 깨진 소주병을 들이댔지. 복순이 왼쪽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 안쪽에 길쭉한 흉터가 여러 개 남아 있었죠. 하얗게 아문 흉터와 붉은 기가 남은 흉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죠. 이게 그때 생긴 거야. 소주병에 베인 자국.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물들었죠. 그날 밤 남편이 쓰러져 잠들고 나서 할머니는 결심했어. 은하를 안고 집을 나왔지. 갈 곳은 친정 어머니 집밖에 없었어. 눈이 오는 밤이었어. 은하를 품에 안고 2시간을 걸었지. 은하가 추웠는지 계속 울었어. 할머니가 외투를 벗어 감싸줬어. 친정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 눈물이었죠. 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어. 근데 첫마디가 돌아가라였어. 시집간 애가 어딜 도망을 와. 그때 깨달았지 여기도 내 편은 없구나. 민재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은하를 어머니 집에 두고 나왔어. 남편이 찾아오면 은하까지 다칠 게 뻔했거든. 잠든 은하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왔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복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친정까지 찾아왔어. 난동을 부렸지. 어머니가 겁을 먹고 은하를 어딘가로 보내버렸어. 고아원인지 누구 집인지 어디로 보냈는지 끝내 안 알려줬어. 할머니가 무릎 꿇고 빌었는데도 그 뒤로 40년을 찾았어. 경찰서도 가고 입양기관도 뒤지고 방송에도 나가봤어. 못 찾았어. 은하가 지금 살아있는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할머니를 원망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복순이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0해 넘게 홀로 가게를 지키며 딸을 찾는다는 희망 하나로 버텨온 여자의 통곡이었습니다. 가게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고 벽시계에 초침만 째깍째깍 시간을 세고 있었죠.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순의 옆으로 가서 조용히 안았죠. 서투른 포옹이었습니다. 14살 소년이 71살 노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울고 있었죠. 소리 없이 눈물이 복순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잘못 안 하셨어요. 따님도 알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순은 민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작은 소년에게 전부 쏟아낸 밤이었죠. 울음이 가라앉은 뒤 복순이 민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이 젖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그 눈빛 속에 복순은 무언가를 봤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처럼 상처를 안고 사는 아이였지만 그 상처 위에 다른 사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 소년의 작은 손을 꼭 감쌌죠. 민재야, 할머니가 오늘 동사무소에 다녀왔어. 아동학대 신고를 했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법으로 너희를 지킬 방법을 찾을 거야. 그놈한테 너희 안 넘겨 절대로.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년의 눈에 단단한 빛이 돌아왔죠. 저도 할머니를 지킬게요. 따님 대신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복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죠. 3살배기 딸이 웃고 있는 사진. 은하야, 동생이 생겼어.
좋은 동생이야. 복수는 소리 없이 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게 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가게 안에는 두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고모부가 근처 파출소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것을, 미성년자 유인 신고를 하려는 참이었다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이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가게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고모부가 먼저 내렸죠. 그 뒤로 경찰관 2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복순의 손에서 칼이 멈췄습니다. 올 것이 온 거였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만 복순은 칼을 도마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앞치마 안쪽에 감추고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죠. 고모부가 가게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술 냄새가 풍겼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우리 조카들을 데리고 있어요. 보호자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를 빼돌린 겁니다. 유괴나 다름없어요. 고모부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꽉 채웠습니다. 단골 손님 2명이 놀라 고개를 돌렸죠.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이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아이들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복순은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깊이 숨을 들이쉬었죠.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굶주린 채 가게 앞에 찾아왔고 저는 밥을 먹이고 재워준 것뿐입니다. 한겨울에 밖에서 자다가 얼어 죽을 뻔한 아이들이에요. 고모부가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아이들을 꼬셔서 데려간 겁니다. 저는 법적 보호자라고요. 당장 아이들을 돌려줘야 합니다. 고모부의 손이 카운터를 내리쳤죠. 쨍하는 소리에 가게 안의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수아의 손을 잡고 나왔죠. 수아가 고모부를 보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죠. 오빠 뒤로 숨더니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모부가 수아를 보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수아야, 고모부랑 집에 가자 어서. 수아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 안 가. 나 안 갈 거야. 아이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았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수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년의 눈이 불꽃처럼 타고 있었죠.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경찰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때렸습니다. 술 마시고 거의 매일 때렸어요. 제 동생까지 손을 대려고 해서 도망친 겁니다. 증거 보여드릴까요? 민재가 등을 돌려 윗옷을 올렸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죠. 경찰관 2명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지 않으면 고모부에게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복순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죠. 고모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건 훈육이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혼낸 거지.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목소리에서 기세가 빠져 있었죠. 경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양쪽 모두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상해 흔적이 확인되었으니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고모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요? 내가 보호자인데 조사를 받으라고요?
저 할머니가 유괴를 한 거라니까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죠.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 하면서 경찰관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한 손을 올려 제지했죠. 흥분하지 마십시오. 고모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순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 이거 안 끝났어요. 법적으로 끝장을 볼 겁니다. 그 애들은 내 조카야. 내가 데려갈 권리가 있다고요. 두고 봐요. 어떻게 되나. 고모부의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복순의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죠. 고모부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쾅 닫혔고 유리창이 덜컹거렸습니다. 경찰관이 복순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뒤 가게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죠. 카운터 위에 손님이 먹다 남긴 김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놀라서 나간 손님들이 남긴 거였죠. 복순은 멍하니 그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35해 동안 이 가게에서 별일을 다 겪었지만 경찰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나 안 갈 거야. 무서워 때리잖아, 나 때리잖아.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복순이 수아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안 보내 할머니가 절대 안 보내 걱정 마.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수아를 안은 팔에는 온 힘이 들어가 있었죠. 아이의 작은 몸이 복순의 품 안에서 들썩들썩 울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앞치마가 아이의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민재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죠. 입술을 깨물어 피가 살짝 배어 나왔지만 민재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수아를 재운 뒤 복순과 민재가 가게에 마주 앉았습니다. 보리차를 따랐지만 둘 다 마시지 않았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죠.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동사무소에서 아동보호기관 조사가 들어온다고 했어. 시간이 걸리지만 법으로 너희를 지킬 수 있는 길이야. 그때까지 버텨야 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죠. 보리차 잔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모부는 진짜 집요한 사람이에요. 경찰이 간 뒤에 더 심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고모도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고모부가 무서워서요. 저도 그래서 3년을 참았거든요. 수아가 맞을 뻔한 그날까지.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소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3년. 14살 소년이 11살부터 매를 맞으며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미어졌죠. 복순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 소년의 손을 꼭 감쌌죠. 복순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면 평생 쫓기는 거야. 할머니가 그걸 40년 동안 해봐서 알아. 도망치고 숨고 또 도망치고 끝이 없어. 이번에는 맞서야 해.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소년의 눈 속에 흔들리던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의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수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죠. 이 아이는 강한 아이다. 맞아도 쫓겨도 굶어도 동생을 놓지 않은 아이. 복순이 40년 전에 갖지 못했던 그 힘을 이 소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왼쪽 가슴 안쪽에서 뭔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꼈지만 무시해왔던 통증이었죠. 기침을 하다가 휴지에 붉은 것이 묻어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복수는 구겨서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죠. 아무도 모르게 이불을 꼭 쥐며 통증을 참았습니다. 지금 아프면 안 돼. 이 아이들을 지켜놓고 아파야지.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비울 수 없었으니까요. 벽에 걸린 딸의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은하야, 엄마가 너를 못 지켰잖아. 40년 전에 네 손을 놓았잖아. 이번에는 안 그럴 거야. 이 아이들은 꼭 지킬 거야. 엄마가 너한테 못 해준 걸 이 아이들한테라도 해줘야지.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뒤쪽 방에서 수아의 잠꼬대가 들려왔죠. 안 가나 안 가. 잠결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재가 잠결에 수아의 손을 잡아주는 소리가 이불 스치는 소리와 함께 들렸죠. 가게 밖 골목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고모부의 협박이 현실이 되기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모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죠. 첫 번째는 소문이었습니다. 고모부가 골목 안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입을 놀리기 시작했죠. 저 복순네 김밥집 할머니 남의 집 아이를 유괴해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경찰도 왔다 갔어요. 조만간 잡혀갈 거예요. 거기 김밥 먹지 마세요.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좁은 골목이니까요. 어제까지 웃으며 김밥을 사가던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복순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가게 앞을 일부러 빙 돌아서 지나갔죠. 단골이던 공사장 인부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유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마음에 벽을 세운 거였죠. 심지어 옆 가게 주인마저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복순 씨, 그 아이들 문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골목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오랜 이웃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복순의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이틀째 손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사흘째에는 하루 종일 김밥 10줄도 못 팔았죠. 냉장고에 재료가 쌓여갔고 어제 만든 김밥은 버려야 했습니다. 복수는 쓰레기 봉투에 김밥을 쏟아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죠. 35해 동안 단 한 줄도 버린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가서 해명할까요? 고모부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죠. 가만히 있어. 입으로 하는 싸움은 지는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복순의 눈가에 그림자가 짙게 져 있었습니다.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민재가 가게 뒷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무언가가 부딪힌 거였죠. 달려가 보니 유리창에 금이 가 있었고 바닥에 주먹만 한 돌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달려가는 발소리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이가 갈렸습니다. 고모부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증거가 없었죠. 복순이 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재는 유리창을 등으로 가리며 말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양이가 부딪힌 것 같아요. 복순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복순은 유리창에 금을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행주를 들어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죠. 금이 간 유리창을 닦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복순에게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닷새째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아가 다니는 유치원이었죠. 하원 시간마다 복순이 수아를 데리러 왔는데 그날은 복순이 도착하기 30분 전에 고모부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현관 앞에 나와 있었죠. 고모부가 유치원 안으로 들어서며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수아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아이가 뒤로 물러서더니 옆에 있던 선생님의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고모부가 다가와 수아의 손목을 잡았죠. 고모부랑 가자 착하지. 고모부의 손에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수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안 갈래. 선생님이 즉시 고모부의 손을 잡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자 확인 없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당장 손 놓으세요. 다른 선생님이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죠. 고모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고 봐 하고 내뱉더니 돌아서 나갔죠. 수아는 선생님의 품에 파고들어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복순이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했죠. 술 냄새가 나는 남자분이 수아를 억지로 데려가려 했어요. 경찰에도 신고해놨습니다. 복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수아가 복순을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뛰어들었죠. 할머니, 그 아저씨가 왔어. 할머니, 내 손을 세게 잡았어. 나 무서웠어. 수아의 손목에 빨갛게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그 자국을 보는 순간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죠. 수아를 꼭 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지만 복순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돌아온 복순이 민재에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죠. 소년의 눈에 무서운 빛이 돌았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고모부한테 갈게요. 이 일은 제가 끝내야 해요. 복순이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네가 가면 당해. 그놈은 어른이고 넌 아이야. 민재가 복순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당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수아한테까지 손을 댔잖아요. 수아 손목에 자국 보셨어요?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은 민재를 막아섰죠. 두 손으로 소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재야, 네 마음 알아. 할머니도 당장 혼내주고 싶어. 근데 네가 주먹을 쓰면 지는 거야. 네가 다치면 수아는 어떻게 법이 널 지켜줄 수 있어. 아동보호기관 조사관이 곧 와. 오늘 수아한테 한 짓까지 다 신고할 거야. 증인도 있어. 그놈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야. 민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었죠. 수아의 운동화를 쥔 손에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저는 그냥 수아랑 할머니랑 조용히 살고 싶은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복순이 민재를 안았습니다. 소년의 머리가 복순의 어깨에 닿았죠. 민재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년을 참아온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14살 소년의 등이 들썩일 때마다 복순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죠. 복순도 함께 울었습니다. 복순의 가슴 속에서 또다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달랐죠. 심장을 누군가 손으로 움켜쥐고 비트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은 이를 악물고 민재를 더 꽉 안으려 했지만 팔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순의 몸이 갑자기 옆으로 기울었죠. 할머니. 민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입술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운 거야. 하지만 복순의 눈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죠. 민재가 복순의 등을 받쳤습니다. 소년의 손에 복순의 체온이 전해졌는데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민재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죠. 119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가슴을 잡고 쓰러졌어요. 서울 외곽 복순내 김밥 가게예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뒤쪽 방에서 소리를 듣고 수아가 뛰어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가게 쪽을 보다가 할머니가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죠. 수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 일어나. 아이가 복순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복순이 힘겹게 수아를 향해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 우리 수아 할머니 잠깐 쉬는 거야. 걱정 마. 그 미소가 수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 짓는 미소라는 걸 6살짜리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수아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할머니가 죽는 거야? 안 죽지? 민재가 수아를 안으며 말했죠.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와 복순의 상태를 확인했죠.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송합시다. 민재가 수아의 손을 잡고 구급차에 올라탔죠. 수아가 복순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있어.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복순내 김밥이라는 간판 아래 불이 꺼진 가게가 홀로 남겨졌죠. 금이 간 유리창에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아가 민재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든 거였죠. 아이의 볼에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죠. 민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아가 잠결에 칭얼거렸지만 민재는 수아를 안은 채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죠. 14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보호자였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이번에는 스텐트 시술로 넘겼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민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게 전부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와 수아를 돌보느라, 고모부와 싸우느라, 무너지는 가게를 지키느라 복순의 몸이 버티지 못한 거였죠. 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재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가서 밥을 짓고 김밥을 말고 가게 문을 열었죠.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가르쳐준 대로 밥에 참기름과 소금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고 단무지의 두께를 밥알 3개만큼 썰고 계란은 약불에서 부드럽게 부쳤습니다. 오후에는 수아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가게에 앉혀두고 그림을 그리게 했죠.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 민재가 웃으며 말했죠. 곧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웃는 얼굴 뒤에서 소년의 눈가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병원으로 달려가 복순의 곁을 지켰습니다. 복순은 병상에서 민재를 볼 때마다 말했죠. 가게는 닫아도 돼, 넌 쉬어야지.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35해 동안 지킨 가게예요. 제가 지킬게요. 복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드디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고모부의 아동학대가 인정되었고 민재와 수아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가 내려졌죠. 고모부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가게 바닥에 주저앉았죠. 끝났다, 끝난 거야. 소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이 몇 주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그날 저녁 민재가 병원에 찾아가 복순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접근금지 명령 나왔어요. 고모부가 더 이상 못 와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민재의 손을 잡았죠. 잘됐다, 정말 잘됐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복순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졌고 어느 방송국에서 복순과 남매의 사연을 취재해 갔습니다. 굶주린 남매를 거둔 72살 할머니, 아동학대에 맞서 싸우다 쓰러지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복순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복순이 고개를 돌렸죠. 병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3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복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복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을 복순은 알고 있었죠. 40년 전 3살배기 딸의 눈이었습니다. 크고 까만 눈동자. 사진 속에서 매일 밤 복순을 바라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복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은하야?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차가웠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뉴스 보고 왔어요. 확인하려고. 정말 당신이 내 어머니인지. 당신, 그 한마디가 복순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어머니도 엄마도 아닌 당신 40년의 세월이 그 한 단어에 담겨 있었죠. 복순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이 떨렸고 링거줄이 흔들렸죠. 은하야,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너를 놓아서 찾지 못해서 미안해.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것뿐이었죠. 딸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죠. 미안하다고요? 40년을 혼자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날 버렸다는 것만 알고 살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40년이 지워져요?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딸은 닦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무너질 것 같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복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40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떨구었죠. 눈물이 이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몸의 통증은 약으로 잠재울 수 있었지만 딸의 저 눈빛에 담긴 원망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죠. 딸이 돌아섰습니다. 확인했으니 됐어요. 더 볼 것도 없어요. 딸이 문 앞에서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죠. 복수는 빈 문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려 만난 딸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모습, 그것은 복순이 상상했던 어떤 고통보다 깊었습니다. 딸을 찾으면 모든 게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찾고 나니 더 큰 벽이 서 있었죠.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민재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병실 옆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이 소년의 가슴을 쥐어짰죠. 민재는 떠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자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돌아서긴 했지만 저 사람도 울고 있었죠. 민재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미워서 돌아선 게 아니라 아파서 돌아선 거라는 걸.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할머니가 40년을 기다린 사람이 저렇게 떠나가게 둘 수는 없다고. 소녀는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전에 뛰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여자가 돌아봤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재예요. 할머니가 걷어주신 아이요. 할머니에 대해 제가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잠깐만 시간 주실 수 있을까요? 여자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병원 1층 카페였습니다. 민재와 딸이 마주 앉았죠. 딸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밤 사진을 보세요. 벽에 걸린 사진이요. 3살배기 딸이 웃고 있는 사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사진을 보면서 주무셨어요.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29살 겨울, 남편한테 맞고 딸을 안고 도망친 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딸을 문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할머니 손이 이렇게 떨렸어요. 민재가 자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의 떨림을 따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만으로도 민재의 손이 떨린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딸을 지키려고 놓은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차라리 내가 맞을지언정 은하는 안전해야 한다고. 그래서 놓은 거라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도 할머니 처지를 알아요. 저도 수아를 데리고 도망쳤거든요. 만약 그때 도망치다가 잡혀서 수아까지 다칠 것 같았으면 저도 수아를 어딘가에 맡기고 혼자 도망쳤을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지키려고 놓는 거. 할머니가 한 것도 그거예요. 딸이 처음으로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이 젖어 있었죠. 14살짜리 아이가 40년 전 자기 어머니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할머니가 매년 생일마다 쓰신 편지예요. 보내지 못한 편지. 딸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 복순의 글씨가 있었죠.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것이 보였죠. 은하야, 올해도 내 생일이 왔어. 올해도 못 찾아서 미안해. 엄마가 살아있는 한 찾을 거야. 우리 은하밥은 잘 먹고 있지? 추운 데서 자는 건 아니지? 아프면 안 돼. 엄마가 거기 가서 김밥 해줄 텐데. 사랑해. 미안해. 보고 싶어. 딸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이 터졌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원망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딸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죠. 엄마. 엄마. 민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건 두 사람만의 시간이어야 했으니까요. 1시간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죠. 복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눈이 부어 있었지만 차가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딸이 복순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죠.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복순의 입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소리. 복순이 팔을 뻗어 딸을 안았죠. 링거줄이 흔들렸고
심장 모니터가 빠르게 울렸지만 복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은하야, 우리 은하, 엄마가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죠. 복순은 퇴원했고 딸이 근처에 방을 얻어오가며 복순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빈자리가 하루아침에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딸이 처음으로 복순의 김밥을 먹던 날 한 입 베어 물고 한참을 씹다가 말했습니다. 이 맛이구나. 엄마 맛이. 복순이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죠. 그 무렵 구청 담당자가 가게를 찾아와 민재를 청소년 요리 대회에 추천했습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복순이 등을 밀었죠. 가게는 할머니가 볼 테니까 나가서 해봐. 대회 당일 심사위원이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한 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민재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민재가 만든 것은 김밥이었습니다. 그냥 김밥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채 가게 앞에 서 있던 겨울밤 복순이 가스레인지를 다시 켜고 밥을 볶아주던 그 손.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 밥을 짓고 김밥을 말던 35해의 시간. 민재는 그 모든 것을 한 줄의 김밥에 담았습니다. 심사위원이 한 입 베어 물고 말했죠. 이건 기교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맛입니다. 진짜 음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결과는 대상이었습니다. 민재가 단상에 올라갔을 때 객석 맨 뒤에서 수아가 소리쳤죠. 우리 오빠가 1등이다. 수아 옆에 앉은 복순이 박수를 치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옆에는 딸도 있었죠. 4사람이 나란히. 민재가 트로피를 들고 객석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거예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복순네 김밥 가게 앞에 다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대회 대상 소년의 김밥집이라는 입소문이 퍼진 거였죠. 금이 갔던 유리창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간판도 새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민재가 김밥을 말고 있었죠. 복순이 카운터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딸이 앉아 복순의 손을 잡고 있었죠. 수아가 가게 안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김밥 나한테도 줘. 민재가 웃으며 김밥 한 줄을 잘라 수아 입에 넣어 주었죠. 맛있어. 할머니 것보다 맛있어. 복순이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할머니 것보다 맛있긴 뭐가 맛있어. 가게 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복순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김밥을 마는 민재, 떠드는 수아, 그리고 옆에 앉은 딸. 35해 동안 혼자 지켜온 이 작은 가게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죠. 복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김밥 한 줄을 접시에 올려 복순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맛 좀 봐주세요. 복순이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죠. 천천히 씹었습니다. 밥에 간 재료의 조화,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에서 풀어지는 그 맛.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이야.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아가 박수를 쳤고 딸이 복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가게 밖으로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복순네 김밥이라는 새 간판 위로 봄바람이 지나갔죠. 복순은 생각했습니다. 그 겨울밤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배고픈 소년에게 김밥 한 줄을 내밀지 않았다면. 하지만 복순은 문을 열었고 김밥을 내밀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인연이 가족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